보시면 이제 4대화 함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1, 2, 3 부분이 있어요. 1, 2, 3 부분이 있는데 활문책이 원래 좀 이 순서로 1, 2, 3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의미론에서 화용론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화용론은 프래그매틱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아직도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과감히 뺐어요. 빼고 사상부터 하는 거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화용론이나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 한번 한신문화사에서 나온 건데 그 책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저희 참고로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 책 읽다가 수너버를 집어던졌대요. 성격이 너무 되게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이니까 참고하시고. 농담이에요.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자, 4장 대화함축 볼게요. 1번 대화함축의 개념. 1.1 대화함축의 정의. 대화함축이란 주어진 관어로부터 추론을 끌어낼 수 있는 실제로 말해진 것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 그래서 대화함축은 전제 함의와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쓰는 그림 찾기라고 적용이 있었죠?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추론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말의 해석에 있어서 추론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전제가 있고 함의가 있고 함축이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함의는 의미론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의미론 이렇게 해서 돼요. 의미론에서 다뤄진다고. 함축은 화용론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하고 함의 같은 경우에는 문장 하나로 해결돼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문장 하나로 해결되는데 그 문장 하나도 어떤 식이냐면 진과 거짓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장에 한해서만 이 두 개가 그게 돼요. 두 개가 해당이 되고 의문문이라든지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 저기 집에 가 이랬거든요. 너 집에 가가 참과 거짓 중에 뭐예요?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없어요. 네? 지금 몇 시니? 이거 참과 거짓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행, 예? 명령과 청령 다 해당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에는 다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만 다룰 수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그러니까 오로지 진술 화용 중에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희는 예뻐 이런 거 안 돼요. 영희는 예뻐는 주관적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거네요. 네? 지금 그거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실제로 대단히 적어요. 양이 대단히 적은데 이런 게 논리학에서 그동안 그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거 의미론, 논리학, 의미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다뤄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약간 현실적이지 못하죠.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데 얼마나 참과 거짓에 해당하는 문장을 몇 개나 쓰겠어요. 대부분이나 명령이나 이런 질문한다든지 이런 화인들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전통적인 논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다뤄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뤄야 할 건 요거예요. 이 두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짧은 문장,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짧은 문장에서 숨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 이외의 맥락, 화면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요 함축이에요. 그걸 통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예를 들었었죠. 전제의 예는 뭐냐면 순이의 안경은 100만 원이다. 비싸요. 순이의 안경은 100만 원이다. 이거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말이죠. 순이의 안경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말에서 전제는 뭐냐면 순이에게 안경이 있다예요. 순이에게 안경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숨어져 있죠. 순이의 안경은 100만 원이다라면 순이에게 안경이 있는 거예요. 순이 안경을 쓴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함의의 그 예는 뭐냐면 철수는 3개의 사과를 먹었다. 사과 3개를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철수는 사과 1개를 먹었다. 철수는 사과 2개를 먹었다. 다 그 속에 포함돼요. 그런 게 함의예요.
그래서 전제나 함이나 이거 둘 다 숨어있는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두 개 구분하기 힘든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구분점은 뭐냐면 부정했을 때 살아남으면 전제고 살아남지 못하면 함.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얘를. 전제는 순위의 안경은 100만원이다. 여기에서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순위에게 안경이 있다. 그 다음에 함의의 대표적인 예는 순위는 사과 3개를 먹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순위는 사과 1개를 먹었다. 아니면 2개를 먹었다. 이런 게 숨겨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함축의 그 대표적인 예는 몇 시인지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방금 우유 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방금 우유 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맥락이 필요해요. 함축은. 네, 맥락이.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유 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지금 몇 시라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둘만의 약속이에요. 둘이 서로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지식 내에서 시간이 얘기가 되겠죠. 우유 배달부가 맨날 8시에 다녀갔다는 거를 두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8시가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맥락을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맥락을 통해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이제 함축이라고 하고 자, 이 두 개의 그 차이점은 둘 다 이제 이 문장 내에 숨겨져 있는 것인데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부정을 했을 때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요거 한번 부정해 볼게요. 순위의 안경은 100만원이 아니다. 순위의 안경은 100만원이 아니다. 부정했어요. 그랬을 때 순위에게 안경이 있다라는 게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나요? 네, 그대로 남죠. 네, 요게 전제예요. 요게 전제고. 자, 이거 볼게요. 순위는 사과 3개를 먹었다. 이거 부정해 볼게요. 순위는 사과 3개를 먹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순위는 사과 1개를 먹었다, 2개를 먹었다가 살아났나요? 살아남지 못해요. 요게 그 함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전제하고 함의는 사실은 뭐 전제는 뭐 미리 그 전에 숨어 있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함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추론되는 거 뭐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내리곤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 다 숨어져 있는 거고 네, 큰 차이점은 부정했을 때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네, 이런 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제 대화함축은 전제 함의와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맥락이 필요하다. 맥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짧은 그 진술 활용에 예, 그 참가거리수를 따질 수 있는 문장뿐만 아니라 뭐 명령이라든지 뭐 청유라든지 이런 거 다 적용이 되니까 범위도 넓고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 전체를 간단히 함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함축의 그 광의의 범위가 있고 그 협의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광의의 범위라고 하면 전제, 함의, 함축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협의의 개념, 우리가 지금 다룰 개념은 맥락만 맥락이 필요해서 맥락을 통해 가지고 해석될 수 있는 것, 네, 그것만 함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1번 예를 볼게요. 화자의 발화피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면 대화적으로 Q를 함축한다. 1번 화자는 대화 경률 또는 적어도 경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협력 원칙을 준수한다고 가정된다. 대화 경률 이거는 뒤에 배울 거예요. 협력 원칙 밑에 대화 경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에 7번이 있죠? 3페이지 7번이 이게 대화 경률이에요. 그래서 대화 경률을 준수하거나 대화 경률의 7번 예를 보시면 4페이지에 7번 예를 보시면 저기 로마자로 1번, 2번, 3번, 4번 썼죠? 그 위에 있는 규칙이 협력 원칙이에요.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기여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더 커다란 규칙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1페이지에 1번 예로 돌아오시면 1번 화제는 대화 경률
또는 적어도 경륜을 위반하는 경우도 그 밑에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협력 원칙을 준수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되고 그 다음 2번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화자가 Q를 생각한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한다는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Q로 해야 돼요. 해석을 Q로 화자가 Q를 지금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화자는 일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Q가 필요하다는 것을 청자가 추론할 수 있다를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함축적인 말을 했거든요.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청자도 앞에 있는 청자도 이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화자는 일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Q가 필요하다는 것을 청자가 추론할 수 있다. 상대방이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화자와 청자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뭐 넌지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변죽을 울린다. 저번 학기에 저 인민론 수업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변죽을 울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애들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변죽을 울린다. 그게 변죽이라는 게 그릇의 가장자리거든요. 변죽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올려가지고 가운데까지 올리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이드를 건드려가지고 그 속의 내용을 전달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얘기해도 상대방이 그 뜻을 추론해낼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확신을 해야 그래야 그 함축이 성공이 된다는 거죠. 함축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1.1 볼게요. 대화함축의 중요성. 1.2.1 화용론 연구의 핵심. 아래 예를 보시면 아래 예가 아니라 아래 배출의 중앙 부분요. 이것은 언어 외적 현상으로 언어의 조직 밖에 있으면서도 상호 협력한다는 일반 원칙 내에서 언어의 고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문장 그대로의 뜻이라면 의미는 항상 다르는데 항상 화용론은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용론 연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화용론은 우리가 뭐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문자 그대로 말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컴퓨터 인공지능은 금방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 컴퓨터 인공지능이 못 따라가는 게 바로 함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뜻을 담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니까 거기에 그 추론하는 게 계속 이제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그걸 계속 머리로 굴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경우의 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컴퓨터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번 올해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알파고 비슷한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자기가 대화에 그거를 배워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딱 개봉을 했더니 미국의 그 수많은 인터넷 뭐 이런 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놨을까요? 거기다가 욕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쌍욕하는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막 욕만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그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데에는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도덕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별적인 용어 막 이런 거 막 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런 걸 구분해내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한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1.2.2 속뜻을 파악하게 해준다. 2번 예를 보시면 기억의 답이 몇 시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을이 글쎄요 우유배달부가 왔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배경 지식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속뜻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니은 보시면 몇 시인지 말해줄 능력이 있는가? 그랬더니 을이 글쎄요 우유배달부가 말하기 전에 바로 다녀갔다. 라는 게 이게 의미론적인 해석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니은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디귿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계에 나타난 현재 시간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답은 그냥 별로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을이
아니요, 현재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당신이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우유 배달부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로 파악하게 해주니까 이게 좀 설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2.3 볼까요? 임의론의 모순을 극복한다. 이 페이지. 그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자연 언어는 훔볼트가 언급했듯이 움직이는 개체인 NLKI다. NLKI 반대말은 에르곤이에요. 그래서 NLKI는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것. 네. 그 다음에 에르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어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언어는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훔볼트는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면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면도 있다. 움직이는 면이 에르곤이고 움직이지 않는 면이 NLK인데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언어의 성질 중에 변화성이 있잖아요. 변화성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법칙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의미론 같은 경우에는 의미론의 가장 주된 목표 중에 하나는 사전을 쓰는 거예요. 네, 사전을 쓰기 위해서는 의미가 변해야겠어요? 안 변해야겠어요? 안 변해야겠죠. 그래서 의미론은 에르곤으로 봐요. 그렇지만 활용론은 수시로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NLP하고 그런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의미론의 모순은 언어를 에르곤으로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활용론의 개념은 의미론적 기술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3번의 기억 보시면 장군이 말에 올라타고 한양 쪽으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니은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고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이 기억과 니은의 고 있죠? 그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가. 네. 구분이 안 가시죠? 디귿 리을 볼게요. 장군이 한양 쪽으로 달려갔고 말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거 엔드를 바꾼 거예요. 순서를 바꿨더니 디귿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리을은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다. 순서를 바꿨더니 말이 돼요. 이런 거 보면은 기억과 니은의 고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의 의미는 뭐예요? 기억의 의미는 엔드데이예요. 엔드데이고 니은의 의미는 엔드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기억은 시간의 뜻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니은은 시간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아래 탈락 상을 설명하는데 의미론자들은 연결어 및 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1번 중의성의 방법을 따른다면 아주 단순한 명말의 의미를 끝없이 확산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의미가 뭐 하나 추가될 때마다 사전에서 계속 추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사전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번 예처럼 4번의 기억 깃발은 흰색이다 라고 말했을 때 흰색이면 전체가 다 흰색인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런데 니은 보세요. 깃발은 흰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다. 즉 3색이에요. 프랑스 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흰색은 3분의 1 흰색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4번의 기억은 전체가 흰색이고 4번의 니은은 3분의 1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에 추가해야겠어요, 그러면? 네. 사전 뜻의 1번은 전체가 흰색, 2번은 3분의 1만 흰색, 흰색의 1번, 2번 뜻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는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계속 추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추가할 수는 있고, 함축에 맡겨가지고, 함축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네. 이거를 계속, 의미를 추가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읽어볼게요. 사기억에서는 흰색이 단색이라는 의미인 반면 사니은에서는 부분적으로 흰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흰색은 중의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흰색은 중의성이 없어요.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또한 의미로는 진리 조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 현실 언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5번의 기억을 보시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라는 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포함하죠.
그런 개념을 포함하잖아요. 그런데 디귿 보세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지금 모순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으로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바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실제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의미론에서 진리조건적으로 이렇게 따질 수만은 없는 일이다. 네? 의미론의 모순을 극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다시 3번 예로 돌아보면 장군이 말에 올라타고 한양 쪽으로 달려갔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고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앞에 해요? 뒤에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우리가 미래, 현재, 과거로 얘기해요? 미래, 과거, 현재로 얘기해요?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죠. 그게 함수예요. 우리가 함수. 그렇기 때문에 고의 의미를 추가하지 않고도 3번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앞이 과거고 뒤가 미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축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 뜻 하나하나를 계속 우리가 추가시킬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얘 같은 경우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그건 불확실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가능한데 사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함축은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니은을 함축하는 것인데 디귿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우리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진리 조건적이라든지 아니면 의미론을 이미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뭐 양만 많아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론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함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3페이지의 두 번째 줄 끝부분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가능하다의 의미를 불확실하다로 해석해보면 오디귿은 완전히 모순 이야기다. 그런데도 오디귿은 가능한 표현이다. 왜 가능한 표현이 되느냐? 다음 단락의 중앙 부분, 다음 단락 첫 번째 줄의 중앙 부분, 자연 언어의 표현은 간단하고 고정된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함축이론은 그러한 고정된 의미의 핵은 종종 고정되지 않고 화맥에 의한 허용론적인 의미, 즉 대화 함축 의미의 집합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화맥에 의해서 계속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 함축의 개념이 도입될 때 지금까지 나타난 의미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의미가 계속 추가되거나 진리 조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앞뒤로 배열되거나 이런 것들을 함축에 의해서 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2.4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적절히 설명한다.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어떤 사실을 적절히 해석하느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글쎄, 여하튼, 그런데 같은 표현은 진리 조건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에서 다를 수 없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쓰는 말인데 의미론에서는 진리 조건만 다르기 때문에 참과 거짓만 다르기 때문에 글쎄 여하튼 그런 데는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 있잖아요. 글쎄는 무슨 의미였어요? 글쎄 우리 응대 거부하에 있잖아요. 응대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응대를 거부한다는 게 참과 거짓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 표현이네요. 표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의미론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해요. 여하튼 그런데 이런 거 무슨 뜻이에요? 여하튼은 선택이 올의 뜻이 있고 왜더 올라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의 뜻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왜더 올라서는 둘 뭘 선택하는 거에 관련이 없어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관선택이에요. 여하튼은 무관선택이에요. 그 관련이 있다는 건 무관선택이고 그냥 올만 쓰면 무관선택이고 그 앞에 선택한 내용이 뒤에 주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더 올라서는 앞에 선택한 내용이 뒤에 주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밥 먹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런 게 무관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철수는 학교에 있거나 집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일반 선택, 예,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관련된 건 무관 선택. 자,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은 무관 선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관 선택. 자, 그러면 그런 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 철수가 밥을 먹었어. 그런데 배가 고파. 네. 이거 하면 버트나 이거 올도 뜻이에요. 네. 그런데 영희가 예뻐. 그런데 민희도 예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버트의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데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게 배경이고 뒤에 있는 게 전경이라는 뜻이에요. 배경 전경. 저기 뒤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게 배경.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포워헤드고 이게 백그라운드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에서는 배경이라는 말을 써도 전경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런데 미국의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전경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배경보다 중요한 게 전경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을 보시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앞을 보시면 제가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칠판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막 이거 다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지구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밖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제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인지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간 인지적인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에 나는 더 초점을 둔다. 초점이 바로 잠들거든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데는. 앞에 있는 것은 상황을 깔아주는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겁니다. 라는 뜻을 가진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영어로 치면. 이거는 중국어에도 없고 일본어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한국어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현상인데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다 나와가지고 춤을 춰도 여러분들은 모두를 다 보지 않아요. 딱 몇 명만 골라봐요. 몇 명만. 아니면 심하면 한 명만 딱 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경으로 깔아버리고 다른 사람만 전경으로 쏙 빼내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게 이제 묻어있는 게 그런 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이 집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뜻이 다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진리 조건을 담고 있지 않아서 의미를 해서 다룰 수 없죠. 의미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실제로 중요한데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게 될 때 대화 함축을 낳는 화용론적 장치를 언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함축을 언급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단락 대화 함축의 원리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은 전쟁이다와 같은 명백한 항진 명제가 왜 중요한지 운유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전쟁은 전쟁이다.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완전 참이에요. 항진 명제예요. 전쟁이 전쟁이지 뭐예요? 전쟁이 전쟁이다. 전쟁은 전쟁이다라는 게 그러면 의미론에서는 항진 명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뜻이에요. 전쟁은 전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은 전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함축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피해나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전쟁은 잘못한 것이다. 그런 뜻이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론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헌진명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속에 있는 함축을 담겨보면 의미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적절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철수는 기계야. 철수는 기계야. 이런 말을 해요.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철수는 기계야 그러면은 의미로 내놓고 돌려보면은 이거 완전 거짓이에요. 철수가 사람이죠,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이에요. 의미를 따지면.
그런데 철수는 기계화라는 게 우리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 있어요. 예? 철수는 작업 기계인지 냉혈한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철수는 그렇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거 보면은 의미론에서는 해석을 못하는 것들이 화용론에서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의식을 추론할 수 있으니까 화용론이 훨씬 더 의미론보다는 파워풀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5 인류 보편적이다. 그래서 저기 함축의 또 다른 특성은 인류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6번 예를 보세요. 그 사람은 2명의 아들이 있다. 라고 말했을 때, 기억이, 이것을 보세요. 그 사람은 오로지 2명의 아들만 있다. 그 사람 아들 2명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3명인데 2명 있다고 보통 얘기하나요? 네. 1명 있는데 2명 있다고 얘기해요. 3명인데 2명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함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아들 2명 있어. 1명인데 2명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2명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로지 2명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3명인데 2명, 1명인데 2명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기억은 이것을 함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오로지 2명이 아들만 있는 걸. 그 다음에 그옷은 흰색이다라고 말한다면 그옷은 전체가 흰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흰색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옷은 흰색이야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여러분, 제 옷이 흰색이에요?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지금, 흰색 옷 입었잖아요. 이렇게 입었을 때 흰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옷은 흰색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함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함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2명이다. 아니면은, 그건 전체가 흰색이다라는 함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에 가면은 다르게 해석돼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사람은 2명의 아들이 있다. 아프리카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3명이 있는데 원래 2명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에스키모한테 가건 아프리카에 가건 유럽에 가건 다 똑같이 해석돼요. 그 사람은 2명이 있다라고 아들이 2명이 있다 그러면 정말 2명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축은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만 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1.3 볼게요. 그라이스의 대화함축의 이론.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 즉, 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라이스는 일반적인 대화 협력 원칙을 나타내는 4가지 기본 대화 경륜, 즉, 언어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저로 하는 일반 원칙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7번의 협력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화용론 배웠다고 그러면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7번이 그러니까 화용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원칙이에요. 자, 협력 원칙.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의 기여를 해라. 그래서 즉 협력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협력해라 그런 뜻인데 어떤 협력의 합의 규칙이 뭐냐면 1번 지뢰 경률이 있어요. 지뢰 경률은 진실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해라. 특히 A. 거짓말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마라. 2번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서로 그러니까 제가 검사고 상대방이 여러분 누군가 피고고 이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논쟁에서 서로 상대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암묵적으로 하는 협력이 뭐냐면 첫 번째 지뢰경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뻥을 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A의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와 B의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게 좀 약간 달라요. A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고 B 같은 경우는 뻥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허무맹랑한 얘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뻥치다와 거짓말하다 서로 다른 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뻥치다라는 것도 포함된 큰 개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과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뻥치는 거는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부풀려서.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얘기한다는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부풀려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묵적인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있죠. A를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말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마라. 이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가 사기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사기꾼 좋아하는 사람? 사기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암묵적인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기로 한 암묵적인 약속. 선생님 B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허풍쟁이들. 허풍쟁이들. 과장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웃기려고 그러는 경우는 뭐 모를까. 네.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경계를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양의 경계를 볼게요. 양의 경계는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네. 그 다음에 B번,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적게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B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물어봤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불친절하게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A를 얻는 거예요. A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만 물어봤는데 엄청나게 혼자서 막 시간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B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자주 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묵하거나 불친절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너무 과묵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정보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얘기를 안 하는 과묵한 사람들, 아니면 불친절해가지고 얘기해줘야 될 걸 얘기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양의 경계를 어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번,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 네, 이것도 수다쟁이들이죠, 이 사람들은. 수다쟁이들. 그래서 수다쟁이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만큼만 물어봤는데 막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수다쟁이를 싫어하는 이유도 양의 경계를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3번, 관련성의 경계를 볼게요. 관련성을 지나. 이거는 관계 있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엉뚱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네. 동문서답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동문서답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 사람들은 관련성의 경계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 태도의 경우를 4가지로 나눠져요. 그 아래 명료하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명료하기 위해서 A번, 모호성을 피해라. 라는 말. B번, 중의성을 피해라. 중의성의 다른 말은 애매성이에요. 모호성과 애매성 저번에 설명했었나요? 네. 우리가 애매성과 모호성을 막 섞어가지고 그야말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매성과 모호성은 종류가 달라요. 네. 애매성은 뭐냐면 중의성에서 나온 착각이에요. 헷갈려요. 네. 둘 다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헷갈리는 측면에서 공통성이 있는데, 모호성은 중의성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고, 모호성이 아니라 중의성은 다른 말로 애매성이라고 해요. B번에 애매성이라고 하는데, 애매성, 중의성은 중의적인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A의 모호성은 뭐냐면 기준이 불분명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기준이 불분명해서. 제가 자주 듣는 게, 여기 통통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통통한 사람. 그럼 막 움찔움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킬로그램 이상 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기준을 제가 불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모호성. 그 대머리도 되게 모호한 거거든요. 무한도전에 보면은 박명수를 대머리라고 해요. 박명수로. 분명히 그래도 이 사람은 앞에 머리가 약간 빼졌을 뿐이지 뒤에 머리는 다 있어요. 있는데도 막 대머리라고 놀리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말 대머리는 어디까지가 대머리인 거예요? 그치? 앞만 살짝 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까져야 되는 거예요? 뭐 중간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참 그야말로 모호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불분명한데 헷갈리는 것, 네, 이런 게 모호성.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해라. 네, B번 중의성 같은 경우는 뜻이 2가지인 거죠. 뜻이 2가지. 예쁜 엄마와 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만 예쁜지 엄마와 딸 둘 다 예쁜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뭐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여간 뭐 범위가 좀 넓어져도 되게 중의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중의성을 피하면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10번 간결이라 간결이라는 것은 이게 좀 양의 경류라고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인데 10번을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래서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보면은 좀 약간 힘이 좀 있다 싶은 어르신들 그 얘기 했는데 그러면 또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고 그거는 태대 경리를 완전 어기는 거예요. 여기 한 얘기는 또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 부원 말 계속 이제 갖다 그러니까 중원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부원은 갖다 붙이는 거.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D번 조리개야. 조리개야라는 것은 순서대로 말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앞에 말하는 게 과거예요. 뒤에 말하는 게 과거예요. 앞에 말하는 게 보통 과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지키든지 공간의 순서를 지키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순서를 지키든지. 논리적인 순서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논리 어떤 걸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연역법과 균형법. 연역법은 어떤 거예요? 연역법은? 이게 논리 증명법인데 연역법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편적 진리에서 일반적 사실로 그 다음에 균합법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일반적 사실에서 보편적 진리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생각을 할 때 연역법은 그거로 생각하죠. 저기 연역법은 두괄식 그 다음에 균합법은 미괄식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연역법 균합법은 두괄식 미괄식은 거의 관련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보편적 진리 일반적 사실을 얘기했는데 연역법은 뭐가 근거고 뭐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근거고 뭐가 결론이에요? 여기 결론. 저기 연역법의 대표적인 게 3단연법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저기 소크라테스 처음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그렇죠. 맞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거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소크라테스는 죽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를 근거로 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걸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균합법은 뭐가 결론이에요? 균합법으로 치면은 이순신도 죽었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뭐 장영실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다 합쳐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자면은 둘 다 미괄식이에요. 둘 다 미괄식인데 이거를 갖다가 단지 배치를 요거를 앞에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앞에다 놓으면 이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어떤 걸 근거로 삼느냐 이게 이 문제지 어디에 뭐가 위치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이런 이제 논리적인 순서를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보통 이제 이걸 앞에다 놓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순서는 3단문법대로 보편적인 진리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 쓰는 거잖아요. 과학에서는 뭘 많이 써요?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귀납적인 거고, 연역적인 건 어디서 많이 쓰냐면 도덕이라든지 종교 이런 데서 많이 써요. 네. 종교에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신이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착한 일을 하라고. 그게 근거예요. 네. 착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진리 가지고 근거를 되는 것이고, 네. 귀납법으로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누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고, 네. 누가 착해서 복을 받고,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하는 게 복 받는 게 착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냥 조리기 해라. 라는 말은 시간적 순서를 지키든지 공간적 순서를 지키든지 논리적 순서를 지키든지 세 가지를 다 지켜가지고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주로 시간적으로. 네. 주로 시간적으로 지켜라. 자, 그리고 다음 단락 보시면 다음 단락의 둘, 넷, 다섯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사람들은 항상 표층에서 이 경률들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적어도 어느 층위에서 그 경륜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륜을 지금 고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층위를 좀 달리해서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8번 예를 볼게요. 갑이 철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을이 영희의 집 밖에 포르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철수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영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르쉐는 누구 차예요? 네, 철수 차예요. 이런 게 다 함축이 돼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두 번째 줄, 요걸 보면 대답이 양의 경륜을 얻었어요.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양의 경륜도 얻었고 관련성의 경륜도 위배했어요. 동문서답했어요. 동문서답했는데 이 측면에서는 마치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그 단계 이상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 그 협력원칙 있었죠? 협력원칙 밑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요. 협력원칙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을 어길 수 있지만 그 경륜 이상의 협력을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4페이지의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끝부분 그러나 이와 같이 분명히 상호 협력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의 발화를 보다 깊은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려 한다. 즉 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기본 가정하에서 철수의 이치와 포르테가 아니라 포르쉐죠. 포르테는 제 차예요, 제 차. 한 끗 차로 큰 차이가 나는데 포르쉐 자동차의 위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나를 자문하고서 만약 철수가 포르쉐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영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륜을 어겨도 그 이상의 협력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함축이 거기서 또 끄집어낼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이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경륜이 알맞게 행하려는 경륜이라고 할 때 을이 3개의 나사를 필요로 하는데 고의적으로 1개만 준다든지 아니면 300개를 준다면 갑은 이 경륜을 위반해서 됩니다. 너무 적게 주든지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주면. 자, 다음에 관련성의 경륜도 마찬가지다. 을이 3개의 나사를 원한다면 그것은 지금 원하는 것이지 30분 후가 아닌 것이다. 이거는 좀 시간의 관련성과 관계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그렇게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시간을 그렇게 어기는 것도 되게 관련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갑이 크기 8인 나사를 원하는데 크기 10인 나사를 건네준다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태교의 경륜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8을 원하는데 10을 준다면 이거는 지뢰 경륜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태교의 경륜이 나오는 여기에 좀 적절한 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교수님이 여러 번 집어넣었던 그 책에 나온 거예요. 그 책이 철학자들이 쓴 거예요. 철학자들이 써가지고
그런데 언어학자들하고 좀 보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 좀 뭔가 기본기가 있으면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물음표가 그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 것들만 좀 돌아가지고 쓰긴 했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두리 경들은 좀 얘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하라라는 것은 지금 뭐 단계 3을 하고 있어요. 단계 3을 하고 있는데 단계 2를 가지고 고친다든지 단계 2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 1, 2, 3, 4로 나가야 되는데 단계 3을 하고 있는데 1을 고치고 있다든지 2를 고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건 테두리 경이 없는 것이다. 순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치는 순서가 있잖아요. 고치는 순서가 단계 3을 하고 있는데 단계 1이나 2를 거꾸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5나 6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이제 테두리 경도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대화함축의 특징을 볼게요. 대화함축의 특징은 1번 취소 가능성, 2번 비분리성, 3번 계산 가능성, 4번 비고정성, 5번 비결정성이에요. 2.1의 취소 가능성을 보면은 거기 첫 번째 줄에 아래줄에 중앙부분 볼게요. 대화함축은 취소가 가능하고 언어학적 또는 비언어학적 화면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대화함축 의미는 논리적인 추론인 함의와는 다르다. 그래서 1번 예를 보시면 철수는 3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는 철수는 3마리의 소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오로지 3마리만 가지고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2번 예를 보세요. 철수는 적어도 3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적어도라는 상황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상황을 하나 더 추가했더니 그랬더니 니은이 철수는 3마리의 소를 갖고 있다. 사실은 10마리이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기억 같은 경우는 적어도를 추가했고 이번에 니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마리다를 추가했어요. 이번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맥락을 추가하면은 3마리 소만 가지고 있다는 건 취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취소가 된다는 것이 그게 대화함축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 볼까요? 이번에 다음 단락. 추론이 발화의 완전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 화맥상 분명해지면 대화 함축은 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모고, 장려, 보조, 계획하에 많은 보조금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이 3마리의 소를 가져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감독관은 철수의 이웃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그래서 그 모고, 장려 정책 때문에 3마리 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마리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 적어도 그래도 3마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3번에 철수 씨는 필요한 수의 소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물론이죠. 철수는 3마리의 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3마리 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3마리 소만 3마리 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그 상황이 그런 맥락이 제공이 된다면 철수는 3마리 소는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3마리 소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함축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함축이 취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6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대화 함축은 비고정성을 갖는다. 비고정성이란 대화 함축은 언어 표현의 고정적 의미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비고정성은 취소 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대화 함축이 언어 표현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8번 예를 보시면 기억에 철수는 지석이를 때렸다. 라고 하는 것은 니은에 철수는 지석이를 때려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해요. 그렇죠. 죽였는데 때렸다고만 얘기했어요. 죽인 경우는 더 큰 사건인데 죽였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때렸다고 얘기했을 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함축하는 건데 그런데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그러나 진짜 죽인 상황에서 오도를 할 목적으로 팔 기억을 말한다면
즉, 그러니까 이런 화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거짓말할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면은, 그럴 때는 칼리어는 거짓이 되는 거죠. 칼리어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할 목적으로 얘기했다면 함축은 취소가 돼요. 즉, 대화 함축은 취소되므로 언어 표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취소 가능하다.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예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2 비분리성을 볼게요. 첫 번째 아랫줄 중앙부분 보시면 비분리성이란 대화 함축이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는 특성을 뜻합니다. 대화 함축은 발화된 맥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지 않으면 발화된 단어나 문장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문장으로 바꾼다고 해도 대화 함축은 변하지 않는다. 즉, 대화 함축은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 아랫줄 철수가 바보라는 것을 화청자 상호간에 알고 있는 화맥에서 단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네. 원래는 철수는 바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단어적으로 철수는 천재야. 아니면 니은에 철수는 머리 좋은 천재야. 이거 철수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현명한 사람이야. 이을 철수는 대단한 지성이야. 미음 철수는 대단히 명석해. 명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다 비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기억서부터 미음까지 무슨 말로 하건 간에 비읍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분리성이에요. 그 맥락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말하려고 할 때 표현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뜻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맥락이 주어져서 그 맥락 하에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표현을 좀 바꾼다고 해도 그 말은 계속 유지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게 비분리성. 7페이지에 5번 예를 볼게요. 답이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을이 뭐니 해도 제주도가 최고야. 이은 제주도는 한 번쯤 가볼 만해. 디귿 요즘 제주도가 그렇게 아름답다네. 리을 제주도로 가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리을을 함축하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말하는 것은 다 리을 얘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로 가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있다면 약간 표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뜻은 그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비분리성은. 자, 그럼 2.3 볼게요. 계산 가능성. 아래쪽 중앙부분 보시면 계산 가능성이란 모든 발화에서 대화 함축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 함축은 청자가 발화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 협력 원칙, 대화 경륜을 바탕으로 협력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추론한 것이다. 즉, 계산 가능성이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다. 네, 함축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계산해서. 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6번의 예를 보시면 6번의 1번. 화자 P는 말을 해요. 발화해요. 2번. 화자가 대화 경륜 또는 적어도 협력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대화 경륜을 지키는 거예요. 대화 경륜이나 협력 원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3번. 화자는 P를 말하기 위해 그리고 대화 경륜 또는 협력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Q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P를 말하기 위해서 Q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화자는 자신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진다면 Q가 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호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Q가 Q가 P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상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화자는 청자가 Q를 생각하는데 아무 방해도 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렇게 함축해놓고 그 말에 헷갈리게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번. 그러므로 화자는 청자가 Q를 생각하도록 의도한다. 그리고 P를 발화하여 Q를 함축한다. 네, 그래서 이런 전제들이 다 있어야, 이런 계산 가능성들이 다 있어야 Q를 통해 가지고 P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또 아래 예를 볼게요. 7번 예의 위에 줄 끝부분. 화청자 사이의 상호지식은 다음과 같다. 화청자 사이의 상호지식. 아까 전에 4번에 위에 6번에 4번에 상호지식이 나와 있거든요. 즉 같은 배경지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협력 원칙과 대화 경륜을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대화 경륜을 지금 배워가지고 뭐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미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한다는 걸 서로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피의 맥락이에요. 예, 그것의 관련성. 맥락을 서로 같이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4번. 배경 정보. 예, 피는 분명히 거짓이다. 라는 그런 배경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철수는 기계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네. 서로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뜻 이외의 뜻을 그러니까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서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상호 제시입니다. 다음 2.4 비안정성을 볼게요. 비안정성이란 대화 함축의 집합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 표현은 맥락에 따라서 대화 함축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그 수와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9번에 아까 들었던 철수는 기계가다가 나와요.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철수가 냉정하다는 뜻도 돼요. 철수가 유능하다는 뜻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철수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또 어떤 뜻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저기 짜장면집 가면 난 짜장, 난 짬뽕이에요. 자기가 정말 짜장면이 아니잖아요. 내가 짜장면이 아니에요. 난 짬뽕이 아니에요. 근데 난 짜장, 난 짬뽕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보자면 철수는 기계야라고 하면 철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 뭐 그런 뜻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영희는 세탁기를 가지고 있고 철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 철수는 기계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철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또 뭐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철수는 기계에 가까운 데 있어.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영희는 나무야. 철수는 기계야. 이렇게 말하면 영희는 나무 옆에 있고 철수는 기계 옆에 있어. 이런 식으로 맥락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락을 덧붙이자면 해석은 함축은 한정되어 있다. 무한정하다. 무한정하다요. 그게 비안정성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함축을 담고 있다. 자, 다음에 3번. 예, 경륜 준수에 따른 분류. 대화 함축은 대화 경륜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는 관계에 따라 표준 대화 함축과 비표준 대화 함축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예, 그래서 표준 대화 함축과 비표준 대화 함축. 3.1. 표준 대화 함축. 표준 대화 함축이란 화자가 대화 경륜을 준수한 데서 발생하는 대화 함축이다. 화자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화 경륜을 준수한 경우에도 청자가 자신이 대화 경륜을 지킨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추론에 의해서 대화 함축을 추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대화 함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표준 대화 함축과 비표준 대화 함축으로. 표준 대화 함축은 아까 전에 경륜 4가지 나왔었죠. 그 경륜을 지켰다고 가정할 때 나오는 함축들이에요. 근데 비표준 대화 함축은 그 경륜을 어겼다고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1번 예를 볼게요. 차를 몰다가 행인에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1번 예는 하지 않을게요. 1번 예를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3.1.1로 바로 들어갈게요. 지뢰 표준 대화 함축. 지뢰 표준 대화 함축은 화자가 지뢰 경륜을 준수하면서 생긴 대화 함축을 뜻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을 보시면 화자가 진술하는 것은 화자가 믿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철수는 2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지뢰 경륜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함축이 나올 수 있느냐? 이음같이 나는 그가 2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함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뢰 경륜이라는 게 근거 없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뢰 경륜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 이 2가지 일단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기억같이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철수는 박사학위가 2개라고 진술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지뢰 표준 대화 함축을 어겼기 때문에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 페이지 볼게요.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질문을 할 때는 성실하게 질문해야 돼요. 즉 화자는 알고자 하는 정보를 모르면서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기억 보시면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에요? 라는 말은 어떤 말을 함축하고 있냐면 형님의 농장이 4만 평인지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알면서 물어보면 꼼수가 있는 거예요. 꼼꼼이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질문이죠. 그러면. 모르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질문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에요. 4만 평이에요? 물어보고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뭔 소리야 이거? 미쳤냐? 뭐 이렇게.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에요?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뒤에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몰라서 물어본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인데 함축이 되는 것인데 뒤에는 알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 소리냐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뢰능률을 지켰다고 했을 때 나오는 함축들은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양의 표준 대함축을 볼게요. 양의 경률을 지켰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함축들. 양의 표준 대함축은 화자가 양의 경률을 준수하면서 생긴 대함축을 뜻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대함축은 아래줄 보시면 즉 그 상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의 경률을 지킨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라는 게 양의 경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딱 얘기한다면 그 정보가 전부 다라는 거를 우리는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축을 하고. 자, 4번에 기억 보시면 철수에게는 14명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말은 철수에게는 오로지 14명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고요. 5번에 깃발은 흰색이다라는 게 양의 경률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깃발은 오로지 흰색이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지난번 재판에서 철수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그랬더니 기억이 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오로지 벌금형만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로지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경률은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를 하라는 경률이기 때문에 딱 그 말만 하면 그게 딱 필요한 만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함축이. 자, 다음 단락 볼까요? 위에 얘들은 모두 양의 첫 번째 하위 경률에 관계되는 것으로 충분한 정보가 요구된다. 첫 번째 하위 경률은 뭐였냐면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해라 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해라.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화함축은 주어진 문장의 명제 내용에 오로지 M만을 덧붙임으로써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오로지를 붙인 것들인데 다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양의 경률을 지켰다고 했을 때는 오로지라는 말이 함축된 것을 오로지라는 말이 다 들어간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빌릴 때 그러잖아요. 너 얼마 있니? 이러면서. 일부러 적게 말하잖아요. 5,000원 있어. 3,000원 있어. 거의 쓰면서. 그거는 대화 경률을, 표준 대화 경률을 어긴 거죠. 오로지 있진 않아요. 오로지 그것만 있진 않아요. 자, 다음에 3.1.3. 관련성의 표준 대함축. 관련성의 표준 대함축은 화자가 관련성의 경률을 준수하면서 생긴 대함축을 뜻해요. 그래서 8번 예를 보시면 갑이 시간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여기 글쎄요 우유 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크게 말하면 관련성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면 저기 아래 같은 추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9번의 기억. 을의 발화가 관련성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니은 을이 자신의 발화 내용으로 갑의 질문에 상호 협력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부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을이 충분하게 알려줄 수는 없으나 우유 배달부가 다녀간 것이 부분적이나마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을이 그 시간이 적어도 우유 배달부가 보통 왔다 가는 시간 이후임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3.1.4 태도의 표준 대함축을 볼게요.
태도의 표준 대함축은 화자가 태도의 경륜을 준수하면서 생긴 대함축을 뜻한다. 태도의 세 번째 하위 경륜, 간결하를 생각해보자. 간단한 표현을 쓰지 않고 복잡한 말을 할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기술이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10번의 기억처럼 문을 여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니은처럼 말해요. 문으로 걸어가서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다 돌리고 나서 당신 있는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시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기억이 니은을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니은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니은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문이 뭐 덜덜거리거나 문이 뭐 이상하게 부상하거나 그러니까 주의해야 이런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10번의 기억 그러니까 10번의 기억이 태도의 경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10번의 니은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의 니은을 말을 한다면 10번의 니은이 간결하라라는 태도의 표준 함축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뜻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뭐 문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땡기라는 거 몰라서 문 여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분명히 무슨 뜻이 들어간다. 그 뜻은 아마 주의해라. 문이 이상하게 고정됐으니까 주의해라. 그런 뜻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에 다음 달라. 태도의 네 번째 하위 경륜, 우리 있게 하라는 를 준수한 대화함축을 보도록 해요. 그러면 12번 먼저 볼게요. 12번. 철수는 가게에 갔고 몇 병의 맥주를 샀다. 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간 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맥주를 산 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게에 간 거를. 왜냐하면 태도의 경우는 순서대로 말하라는 게 순서대로 말하는 건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함축할 수 있어요. 함축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12번은 가게에 먼저 간 게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맥주 산 게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1번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군이 한양 쪽으로 달려갔고 말에 올라갔다. 요거는 그 경륜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상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3점 해볼게요. 비표준 대함축. 표준 대함축은 우리가 지켰다고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축들이고 비표준 대함축은 어겼다고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축들이에요.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비표준 대함축이란 화자가 고의적으로 대화 경륜을 위반하는 경우에 생기는 대화 함축이에요. 그라이스는 이것을 경륜의 의도적 위반이라고 했어요. 비표준 대함축의 추론은 협력 원칙 가설의 강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즉 만일 어떤 사람이 묘하게 대화 경륜을 어긴다면 그때 그에 바라는 협력 원칙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대화 경륜을 분명하게 어김으로써 화자는 청자가 협력 원칙이 유지되는 가정하에 전달하는 의미를 확대 해석하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13번 볼게요. 갑이 아이들에게 뭘 좀 사줍시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을이 좋아요. 그러나 ICECREAMS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왜 아이스크림이라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ICECREAMS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이들이 스펠링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달라고 때를 써요.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스펠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태도의 경륜을 위반한 거예요. 간결하게 말하는 것을 위반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걸 위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추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함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함축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알아듣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알아듣게 하고 싶지 않다. 자, 그래서 태도의 경륜을 13은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태도의 경륜을 위반했기 때문에 추론이 나오고 그 추론은 아이들에게 알아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추론입니다. 자, 3.2점을 볼게요. 지뢰 비표준 대함축. 지뢰 비표준 대함축은 화자가 지뢰 경륜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면서 생긴 대함축을 뜻해요. 자, 14번 보시면 각이 만약 소련이 걸프만을 공세하고 기름을 차단하면 어떻게 하죠? 요거는 되게 냉전시대 일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그때쯤. 그래서 소련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얘기하는데 미국하고
미국이나 영국하고 반대되는 측면에 그렇게 차단하면 어떻게 하시고 그랬더니 을이 오진정에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던 건 언제 시절이에요? 대항해 시대, 엘리자베스 1세, 그러니까 한 1700년대나 그때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도적으로 농담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함축은 뭐예요? 지금 지뢰경유를 위반한 거잖아요. 위반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너무 심각한 주제고 네가 걱정할 만한 거리가 아니야. 그런 뜻이겠죠. 대충. 대충 그런 뜻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이나 마시자. 뭔 진지한 소리야 이게. 뭐 이런 소리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함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영국의 블랙 유머죠. 영국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블랙 유머라는 게 저번에 유머에 대해서 발표한 분들도 있지만 유머라는 게 급소찌르기거든요. 딱 이제 핵심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급소찌르기를 할 때는 보통 유머는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한다.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블랙 유머는 과장을 안 해요. 과장을 안 해요. 그래서 급소를 찔렀는지 어떤 주사를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급소를 찌른 거고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재밌는 행동이죠. 보통 이제 유머를 하려면 뭔가 개그 콘서트 보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엄청나게 과장하잖아요.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숨기고 하는 게 그게 블랙 유머죠.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런 행동을 하면은 해석하는데 이제 오래 걸리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면 화낼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놓쳐버리기로 해가지고 무난하게 그 농담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블랙유머는 타이밍을 놓쳐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거를 무마시킨다. 자, 그래서 다음 단어 볼까요? 비표준 대함축은 전통적 수사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15번에 김 회장은 철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건 거짓말이에요. 철로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철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우리 약간의 철수는 기계야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기 끝에 세 번째 줄 보시면 16페이지 끝에 세 번째 줄 끝부분이요. 김 회장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의 경고성과 성실성을 칭찬하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한 김 회장을 비방하려는 사람은 융통성의 구조, 냉정함을 전달하려고 의도하는 것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기 은유를 보시면 김 회장은 철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왜 쓸까요? 15번 김 회장은 철로 만들어졌어. 철수는 기계야 이런 말을 왜 쓸까요? 단지 표현의 새로움을 위해서 은유라는 게 우리가 저기 수사법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인지 심리학에서 다뤄요. 왜냐하면 은유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전경과 배경 다른 건 다 그거 시키고 그냥 페이드아웃 시키고 그 하나만 딱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지 기능이고 은유도 인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어려운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은유의 기준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 회장은 철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게 사실 더 새로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이해를 쉽게 하는 상황이에요. 김 회장은 아주 냉정한 사람이야. 견고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김 회장은 철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철에서 딱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냉정하다, 견고하다 이런 말보다 철이 더 우리한테 가까운 거예요. 철의 그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철로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김 회장 같은 거를 목표 영역이라고 하고 철 같은 거를 근원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근원 영역을 가지고 목표를 갖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라는 게 왜 인지 심리학에서 나오냐면 이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은유라는 근원적인 영역을 가지고 외부의 새로운 지식이나 어려운 것들을 다 걸러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꿔볼게요. 철은 김 회장이다. 철은 김 회장이다. 이러면 이해가요.
김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철이 이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김 회장은 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김 회장은 철이다. 철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어떤 게 더 쉬운 개념인지 아시겠죠? 김 회장이 어려운 개념이고 철이 쉬운 개념. 그래서 그 은유라는 게 꼭 수사법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머릿속에 인지 기제라고 하죠. 인지 방법, 인지 수단. 그 말은 인지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머리의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컴퓨터가 우리 머리를 흉내낸 거잖아요. 그렇듯이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전경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유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12페이지. 그래서 은유를 쓰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지 표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학적인 은유는 근원 영역이 더 쉬워야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체가. 그게 더 어려워요. 문학적인 은유는. 그러니까 막 해석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막 그 해독이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뭐 마치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얘기들이죠. 보통은 근원 영역이 훨씬 쉬워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제 위에 줄 질의 경륜을 위반하는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 수 있다. 16번에 폐라는 터키에 있지요 선생님?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글이 뭐라고 그래요? 아마 런던은 미국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지금 거짓말이거든요. 질의 경륜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질의 경륜을 어겼을 때 이제 똑같이 해석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왜 어겼을까? 여기서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테헤란이 터키에 있냐고 질문하는 것은 런던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멍청한 질문이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런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모르냐 맹취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함축이 해석이 될 수 있다.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수사 의문문도 질의 경륜을 위반하는 것이다. 수사 의문문에서는 질문의 진지성, 즉 질의 경륜을 분명히 위배함으로써 대화 함축이 일어난다. 17번에 태양이 서쪽에서 뜰 수 있을까? 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질의 경륜을 위반한 거예요. 알면서 질문한 거예요. 알면서. 그럼 왜 알면서 질문했냐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대화 함축은 태양은 분명히 서쪽에서 뜰 수 없다는 게 함축입니다. 함축을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3.2.2 양의 비표준 대함축이요. 양의 비표준 대함축은 화자가 양의 경륜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면서 생긴 대함축을 뜻한다. 양의 비표준 대함축은 상징명제의 발에서 나타난다. 자, 18번의 기억. 전쟁은 전쟁이다. 완전히 상징명제예요. 전쟁 이퀄 전쟁이니까.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걸 함축하고 있어요? 니은을 함축하고 있어요. 전쟁에서는 항상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특별한 재난에 대해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 왜 이렇게 항쟁명제를 대화 양의 경륜을 어겨나면서 말을 했을까를 추론을 해보면 이런 함축이 묻어있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철수는 오든지 안 오든지 할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오든지 안 오든지 둘 다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떻게 필요 이상의 말 쓸데없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항쟁명제이며 그런 건 어떻게 또 추론이 되느냐. 이를 같이 그가 오든 안 오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걱정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추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19번 예를 보시면 사각형은 4변이 있다.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항쟁명제잖아요. 이거는 진짜 완벽한 물리적인 항쟁명제. 이거는 추론 없어요. 글쎄 정말 억지스러운 그 상황을 집어넣으면 될지 모를까. 이거는 항쟁명제로서 추론이 없는 것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니은같이 소년은 소년이다 라고 말하는 거. 소년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년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의 경륜을 어기고 있는데 요것의 뜻을 추론해보면 어떤 뜻이 나와요? 소년은 아무리 똑똑해도 소년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전에
기록이 13살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장원 교체를 해가지고 저기 도지사나 이런 거를 이제 가야 되거든요. 가면은 거기 도지사의 도 밑에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혼나겠어요. 13살짜리 소년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도지사로 가요, 도지사로. 그러면 그게 글 좀 써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통치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거거든요. 그건 정말 소년은 소년이죠. 아무리 이가 뭐 장원급제를 7번인가 9번인가 한 희대의 천재예요. 서울대 법대 수석을 9번 한 사람이에요. 시험을 일부러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유명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데 그런 천재가 나올 수 있냐. 유명한 건데. 그래도 소년은 소년이죠.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걔가 인간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그래서 디귿 보시면 그것은 소년들이 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종류의 행위다. 그런 것들은 뭐 실수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13페이지 보시면 3.2.3 관련성의 비표준 대함축인데요. 관련성의 비표준 대함축은 화자가 관련성의 경우를 의도적으로 의뢰하면서 생긴 대함축을 뜻한다. 20번 예를 보시면 나는 철수 엄마가 수다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을이 오늘 아주 화창한 날씨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오늘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관련성의 경우를 어겼구나. 이거 뭔가 뭐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재빨리 이제 추론에 들어가요. 그 추론은 뭐였어요? 조심해요. 철수 엄마가 바로 당신 뒤에 서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련성을 경유를 어겼을 때 나올 수 있는 추론.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야 우리 공기놀이 하자 그랬더니 엄마가 철수야 네 숙제를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공기놀이 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왜 관련성의 경우를 어겨가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추론해 보면은 철수야 아직 놀러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이제 추론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3.2.4요. 태도의 비표준 대함축. 태도의 비표준 대함축은 화자가 태도의 경륜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면서 생긴 대함축을 뜻해요. 자, 22번 예를 보시면 기억에 김현주 양은 리골레토 아리아의 악보에 거의 일치하는 인연의 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이 편해요. 편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잘 불렀다는 얘기예요? 못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거 못 불렀다는 얘기예요. 부르긴 불렀는데 리골레토를 부르긴 불렀는데 비스무리한 걸 음치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테리덕을 어긴 거잖아요. 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찾아내겠죠? 왜 어겨놓을까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 하나는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뜻을 아마 상대가 추론을 해내야 될 거예요. 사람이 예의를 지켰는지 조롱했는지. 자, 다음에 4번 맥락에 따른 분류와 함축 이론의 한계. 이거는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네.